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80대 할머니입니다. 저를 80대라고 소개하는 일이 오늘따라 유독 낯설게 느껴지네요.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고 또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참 세월이 빠르고 찰나인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 정말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한순간인 것 같지만 그래도 지난 날을 추억하고 떠올려 보면 정말 온갖 일이 다 있었긴 합니다. 어떻게 그런 세월을 다 견디고 버틸며 살았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처음 살아보는 거니 멋모르고 그렇게 살았지 다시 살라고 하면 저는 다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제 인생은 고난과 역경이 참 많았거든요. 저는 아들이 둘입니다. 딸을 하나 낳고 싶었는데 인생사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들만 둘이에요. 셋째를 낳자고 남편과 이야기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떴거든요. 제 나이 25이었습니다. 4살, 2살짜리 아들 둘을 데리고 아무 능력도 없는 여자가 혼자 살아가기란 참 버거운 일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힘들긴 하겠지만 당시에는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저희 친정이 부자도 아니었고 시댁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힘든 처지를 바로 옆에서 이해하며 위로해주다 만나서 결혼까지 한 사이였기 때문에 정말로 뭐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 없이 아들이 둘이나 딸린 어린 여자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었겠어요.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주변에서 저를 떠올리는 모든 사람이 숙향이는 정말 독해. 나는 걔만큼 독한 애를 본 적이 없어. 뭐 그런 소리를 바로 할 만큼 말입니다.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이것도 해봤어? 라고 물으면 다 해봤다고 대답할 만큼 말이죠. 몸 파는 일 말고는 정말로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원동력은 오로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빠 없이 자랄 내 아들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최대한 아버지의 부재가 없게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소용없어. 자식들 크면 부모한테 감사할 줄 모른다니까. 입 싹 씻고 잘 되면 다 지가 잘나서 잘 된 거라고 생각할걸?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말을 할 만큼 잘 되기나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이죠.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에 대한 감사함은 몰라도 된다. 그냥 아이들이 잘 자라기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저에게 저희 아들들은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보다 더 귀한 건 세상에 없었습니다. 제 그 바람이 하늘에도 통한 걸까요? 저는 재수가 없는 와중에 재수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뭔 말인고 하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 남편이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 여자 혼자 아들 둘을 키우게 된 것, 이건 정말 재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제 팔자를 생각해야 할 만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저는 꽤 일머리가 좋아서 여기저기서 찾는 곳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 괜찮은 사장님들을 만나 월급이 많은 편이었고 떼인 적도 없고 말이죠. 보통 그 시절에 저 같은 젊은 여자들은 월급이 떼이는 일도 많았고 험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정말 많았거든요. 주변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제 왜 재수가 없는 와중에 재수가 좋다라는 말을 했는지 아시겠죠? 정말로 딱 그 말이 맞았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해도 정말 힘든 세월이었어요. 밤낮 없이 일을 했었어야 했고 아이를 돌보는 것도 너무 힘에 부쳤으니까요.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었지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진작에 몇 번이고 쓰러져서 병원비가 더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들이 없어요. 저는 정말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없는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는 없었어요. 당연하죠. 아버지가 없는 건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다 해준 건 아니었지만요. 그 시절에 여자 혼자 아들 둘을 키우면서 그것도 뭐 하나 가진 것 없는 여자가 아들들을 그렇게 키워내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노력을 했었어야 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봐도 다시 살라고 해도 저렇게 열심히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이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런 저의 고생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말입니다. 어머니 없었다면 저희는 정말 이렇게 잘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지 정말 엄두도 안 나요. 주변에서는 저는 당연히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아니, 듣고도 남음이 있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저희 두 아들은 정말이지 남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잘 자랐습니다. 먼저 큰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을 나와서 지금은 대기업 연구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정받고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큰 며느리도 같은 직장 동료였어요. 같은 회사에서 만나서 연애했고 지금 자식도 아들 둘을 낳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회계사예요. 마찬가지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원래는 회사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개인 사업장을 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자리를 잘 잡아서 돈을 꽤 많이 번다고 들었어요. 작은 며느리는 학교 선생님이고요. 여기는 선으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연애는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일만 하길래 주위에 좋은 아가씨 있냐고 물어서 제가 선을 보게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두 사람은 첫 만남에 서로가 마음에 들었나 보더라고요. 선을 보고 결혼까지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만나고 결혼했으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고요. 여기는 또 딸만 둘이에요. 저는 큰아들네와 작은아들네가 다 같이 모여서 밥이라도 먹는 날이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었습니다. 뭔가를 바라고 그렇게 열심히 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꼭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잘 자라서 이렇게 잘 사는 게 나에게는 최고의 보상이라고. 이거보다 더한 건 없다고 매번 그렇게 이야기했었으니까요. 자주 좀 모여야 하는데 너무 죄송해요, 어머님. 그러니까요. 저희 앞으로는 자주 봬요. 됐다. 니들 바쁜 거 다 아는데 무슨. 아이고, 우리 어머니 또 마음에 없는 소리 하신다. 속으로는 좋으신 거 다 알아요. 딱히 못하던 아들들이나 며느리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살가운 자식들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냥 때 돼서 연락해야 할 때 하고 모여야 할 때 가끔 만나서 밥이나 먹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안부 인사를 자주 한다든지 얼굴을 자주 본다든지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도 불만도 없었고 또 자주 보는 것도 조금 마음이 불편하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했고요. 그런데 그날은 어딘가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했어요. 서로 저에 대해 칭찬하질 않나. 우리 어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지. 그 나이에 혼자 아들들을 키우셨으니. 그러니까요. 요즘도 힘든데 그때 어떻게 그걸 하셨나 몰라요.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그것도 그냥 키우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잘 키우셨잖아요. 저희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다 어머님 덕인 건데. 저희가 어머니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아시죠? 저는 민망해서 그냥 웃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됐다.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해. 다들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사는 거지. 민망하기도 했고 쑥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뭐 사실은 당연히 좋았죠. 세상 어떤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칭찬하고 치켜 세워주는데 싫겠어요. 민망하지만 좋았습니다. 이 맛에 자식들 낳고 키우는구나 싶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한참을 저를 치켜 세우던 며느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니, 저희랑 제주도 여행 한번 가시죠. 저희 여자들끼리 한번 가요. 너희랑 나랑 이렇게 셋이? 사실 좀 놀라기는 했었어요. 평소에 며느리들과 막 살가운 사이였다면 모를까 딱히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셋이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하니 놀랐습니다. 그리고 좀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특한 생각을 들더군요. 저희가 이번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시간이 조금 비더라고요. 그런데 곧 있으면 어머니 생신이기도 하니까 그거 기념해서 셋이 다녀오면 어떨까 해서요. 어머니 아들들은 시간을 도저히 못 뺀다고 하더라고요. 잘 됐죠. 저희 여자들끼리 가요. 그런 상황에서 승낙하지 않을 시어머니가 세상 천지 어디 있을까요? 저도 당연히 기분 좋게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처음에 그러자고 할 때는 그냥 크게 별 생각이 없었는데 여행이 다가오면 올수록 정말 기대가 되고 두근거리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제주도 여행 날이 밝았습니다.
정말 전날 저는 설레서 잠도 제대로 못 잤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여행은 처음이었던지라 기대도 되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정말 너무 즐거웠어요. 며느리들과 정말 많이 친해졌구나. 그 짧은 여행 기간 그렇게 느낄 만큼 말입니다. 그간 나눴던 이야기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즐겁게 여행을 다닌 것 같아요. 딸이랑 엄마예요? 아니요, 저희 시어머니세요. 어머, 나는 너무 사이가 좋아 보여서 딸이랑 엄마인 줄 알았네. 정말요? 어르신 정말 좋으시겠어요. 저는 며느리들이랑 이렇게 사이좋게 여행하는 시어머니 처음 봐요. 제가 복이 많죠. 저희 어머니가 좋으신 분이니까 저희도 잘하는 거죠. 어딜 가나 딸이냐 물었고 며느리라고 하면 다들 놀라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는 고부간은 처음 본다면서 말이죠. 솔직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며느리들을 참 잘 봤구나,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여행을 다니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 시절에 그렇게 고생한 보상을 이렇게 다 받는구나.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라는 생각을 말입니다. 과거에 고생했던 일, 당했던 수모, 뭐 이런 것들이 씻은 듯이 다 씻기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도 그게 그렇게 고생스러운 일은 아니다. 엄마로서 아이들을 위해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쌓인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정말 씻은 듯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그간의 고생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만큼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어요. 그리고 3박 4일의 여행 기간에 마지막 날이 왔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평생 어머님이랑 같이 여행이나 다니며 살고 싶은데. 집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쓰나 섭섭해할걸? 섭섭해하든 말든 저는 어머님이랑 있는 게 더 좋은데요. 앞으로는 자주 여행 다니자고 여행 경비는 내가 다 내겠다고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행 마지막 날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 저는 깜빡 잠이 들었어요. 이 나이에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정신없이 피곤하더라고요.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가 깼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니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더군요. 목이 마르네. 목이 말라서 방 밖으로 나왔어요. 며느리들이 빌린 숙소는 제주도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펜션이었는데 방이 3개였거든요. 각자 다른 방을 썼습니다. 거실로 나왔는데 조용하길래 며느리들도 다 피곤한지 자나보다 하는 생각을 하며 부엌 쪽으로 물을 가지러 갈 때였어요. 이야기가 된 거 맞지?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우리가 강경하게 나가면 다들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본인들도 유산 빨리 받고 싶어 하죠, 아무래도. 원래 그렇게 귀가 밝은 사람이 아닌데 그날따라 굉장히 선명하게 그 모든 이야기가 귀에 꽂히듯 들어오더군요. 저는 어딘가 쎄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분 있잖아요. 뭔가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반드시 들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 같았어요. 큰며느리가 묵고 있던 방에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그 사이로 빛이 나오고 있더군요. 저는 다가가 방문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귀를 가까이 가져다 댔어요. 그 이후로 들려온 모든 대화 내용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라 아직도 기억이 생생히 나네요. 그런데 자식들이 다 동의하면 다시 못 나오시는 거 맞죠? 내가 다 알아봤다니까? 아니, 어머니 저렇게 평소에는 별말 없이 조용히 있어도 살아오신 거 보면 엄청 독하고 내공 있으신 분일 건데 혹시나 나중에 문제될 일 있지 않을까 해서요. 없어. 걱정하지 마. 거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 그때까지만 해도 설말설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곧이어 들려오는 말은 저를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저 노인네 이번 여행만 끝나면 요양원으로 치워버릴 생각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너무 좋아요. 이 말을 들었거든요. 순간 멍하고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건가 싶고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고 뭐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충격적인 일을 보거나 듣거나 겪으면 현실 감각이 없어지는 기분 말입니다. 그때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현실 감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요양원에 보내고 조금 있다가 금치산자 판정받게 하면 돼. 그러면 재산도 다 저희 거가 되는 거죠? 내가 알아봤더니 저 노인의 꽁쳐둔 재산이 한두 푼이 아니더라. 정말요? 얼만데요? 이거 저거 합치면 30억은 되는 것 같았어. 세상에 30억이요? 진짜 독한 노인네라니까. 그 시절에 정말 한 푼도 없이 여자 혼자서 아들들을 이렇게 키우고 재산도 그만큼이나 가지고 있고. 진짜 우리가 잘 결정한 것 같아요. 뭐가? 저렇게 어지간하지 않은 분이면 정말 오래 사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더 늦게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결국에는 재산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때 그 와중에도 퍼뜩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녹음을 해야 돼. 하는 생각 말입니다. 며느리들 말대로 저는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지금과 같은 삶을 살게 된 거였어요.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제가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더라도 그런 일을 당하고 겪은 사람들도 주변에 많았고요. 언제 어디서나 녹음을 생활화해 둬야 돼. 우리 나이에 이제 그런 일이 있어? 몰라? 요즘 돈 좀 있는 노인애들 상대로 사기가 얼마나 판을 치는데. 지인이 언젠가 사기를 당하고 와서 저에게 이런 건 알아둬야 한다면서 휴대폰으로 녹음하는 걸 알려줬었거든요. 그걸 이렇게 쓰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요. 제가 녹음 버튼을 누르고 나니 며느리들은 더한 대화들을 나누더군요. 마치 자신들의 죄를 다 이야기하는 범인들처럼 말입니다. 아니, 생각해봐. 내 생각에는 우리 어머니 100살까지 사실 것 같거든? 그러면 우리가 7순이 넘어. 그때 그 돈 물려받아서 무슨 소용이야. 그러니까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물려받아야 써야죠. 남편이 한번 떠본 적도 있대. 어머님 그 재산들 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했다는 줄 알아? 뭐라고 하셨다는데요? 언젠가 큰아들이 저에게 어머님 그 많은 재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달라는 듯한 뉘앙스도 아니었고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아서 저도 제 생각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냥 힘든 사람들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다. 힘든 사람들이요? 내가 힘들게 살았잖니. 혼자서 니들 키우면서. 그래서 혼자 아기 키우는 여자애들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면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어머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봐서 그 사람들 마음을 알겠기에 그래. 뭐 어떤 식으로 더 어떻게 도와주겠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막연히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자식들이 제 재산을 제가 그런 식으로 쓴다는 것을 섭섭해하거나 싫어하거나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자신들을 제가 어떻게 키웠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그거고 돈은 돈이었나 보더라고요. 그것도 부모를 버릴 만큼 중요한. 어머니 미치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남을 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자고 한 거 아니야. 어머님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방금 저 소름 돋은 거 아세요? 무슨 재산을 남을 줘? 우리 남편도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하자고 한 거고. 그랬구나. 도련님은 뭐라고 하면서 그러자고 했어? 그 사람은 뭔 고민도 안 해요. 사실 딱히 자기 엄마라고 해서 정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거기가 시설도 좋고 또 우리도 어머님 신경 안 써도 되고 좋지 않냐. 그리고 그 어머님 지금 사시는 집도 요즘 많이 올랐던데 그거 팔아서 애들 학비 보태자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그냥 그러자고 하던데요? 며느리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뚝 하고 흘렀던 것 같아요. 억울했습니다. 내가 좋은 소리 듣자고 애들한테 대접받자고 그 아이들을 열심히 키웠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감사함은 알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인간이라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일만 하느라 아이들과 함께 지낼 시간이 없어서 저렇게 잘못 컸나, 엄마의 소중함을 모르게 컸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그냥 네 아들들이 못난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지만 말이죠. 날짜가 언제라고 하셨죠? 일주일 뒤. 어머님한테는 뭐라고 하고 모시고 갈 거예요? 그냥 바람 쐬러 가자고? 오늘 봤지? 우리랑 같이 다니는 거 너무 좋아했잖아. 우리가 또 어디 가자고 하면 2번 고민도 안 하고 따라 나설실걸? 소름이 끼쳤습니다. 오늘 내가 본인들과 여행을 다니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는 그런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게 이별 여행인 줄도 모르고 나를 버리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지들이 조금이나마 미안하니까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건 줄도 모르고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따라다녔던 저 자신이, 그리고 긴 세월 자식들을 위해 내 인생을 모두 버리고 고생만 했던 저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말이죠. 저는 그 대화를 끝으로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어요.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그렇게 엉엉 울어본 게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제는 눈물도 감정도 메말라가는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런 일을 겪으니 눈물이 펑펑 나오더군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 고생을 했는지, 지나간 세월이 허망했고 또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 이제는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 남편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세상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세상을 뜬 우리 부모님이나 남편 말고는 말이죠. 그냥 이대로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살아서 그래. 진작 죽었으면 이런 일은 보지도 듣지도 겪지도 않았을걸. 그런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 억울한 감정과 분노가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자식들이 보내는 대로 요양원에 들어가서 몇 년 뒤 금치산자가 되어 전 재산 모두를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연놈들에게 제 평생의 노력이 담긴 돈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짐하며 어느새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눈을 떴더니 이른 아침이더라고요. 밖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며느리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어요. 전현들의 얼굴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손이 벌벌 떨릴 것 같았지만 일단은 지금은 모르는 척을 했었어야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어머니 엄청 피곤하셨나 보다. 평소보다 되게 오래 주무신 것 같아요. 그러게, 여행이 아주 고단하셨나 봐요. 어휴, 어머니 얼굴도 엄청 부으셨어요. 니들이 어제 나눈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참 울다가 잠들어서 그렇다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안간힘을 다해 그 말을 삼켰어요. 그래, 내가 너무 피곤하구나. 이 나이에 이렇게 돌아다니려니. 집에 가시자마자 푹 쉬세요. 그래야겠다. 그리고는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별 의심을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속으로 저 노인네가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가 한순간에 가장 불행해진 여행이 끝이 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짐을 풀면서 문득문득 이 상황이 정말 현실인지 꿈이 아닌지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휴대폰에 녹음된 며느리들의 음성을 들으며 절망했고 말이죠. 하루 정도는 그냥 그런 상황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멍하게 앉아있다가 울다가 그리고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어 음성을 확인하고 절망하는 그 행동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음성을 들고 친한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원래 알고 지내던 노신사분이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신 전 변호사분이었어요. 이건 범죄인데 이 자식들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요양원에 들어가면 안 되고 유언장을 따로 쓰시는 것부터 해야죠. 한 푼도 자식들에게 안 가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원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제가 자식들에게 줬던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가지고 오면 그걸 기반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요즘 폐륜을 저지르는 자식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런 소송이 많다고는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슬펐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건지 정말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분 소개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날 저를 혹시나 강제로 끌고 가게 되면 막아줄 사람들을 말이죠.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날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이 이야기했던 저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한 날 전날이었습니다. 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혹시나 후회하고 이번 여행으로 저 어르신에게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고쳐먹었을 거라 기대를 아주 조금은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대마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아이들은 모든 걸 계획대로 실행할 생각이었어요. 왜 그러니? 내일 저랑 동서가 시간이 돼서 이야기하다가 그때 여행이 너무 좋았다고 어머님이랑 또 가까운 곳에 어디 드라이브라도 갔으면 좋겠다고요. 그래. 마침 저희 둘 다 내일 시간이 돼서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교회로 드라이브라도 갈까 싶어서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나야 좋지. 그러면 저희가 내일 오전 9시까지 모시러 갈게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 기분 아시나요? 복수를 준비했고 그날이 다가왔는데 시원하기는커녕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입니다.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날이 결국 오고야만 것에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옷을 곱게 차려입었어요. 어디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며느리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정말 1분도 늦지 않고 제 시간에 맞춰서 왔더군요. 이날을 기다리며 저를 요양원에 가둘 생각을 하며 기다렸을 그년들의 모습을 생각만 해도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 우리 어머님 오늘 엄청 고우시다. 저희랑 놀러 가신다고 이렇게 예쁘게 입으신 거예요? 그런 말들이 하나도 진심이 아니라는 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아는 저로서는 역겹기만 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웃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사실 모르겠기도 했고 말이죠. 한참을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어딜 가는 거냐? 여기 주변에 풍경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요. 저희만 믿으세요, 어머니. 제주도 때도 저희가 좋은 곳만 모시고 갔잖아요. 그래, 그랬지. 어머님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 앞에서부터 이 차를 따라오고 있는 제가 고용한 사람들이 바로 뒷차라는 것을 슬쩍 확인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며느리들이 미리 다 이야기해놨을 그 요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언뜻 보니 요양원이 아닌 것 같은 분위기더군요. 경치 좋은 곳에 지어진 큰 집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작게 달려 있었지만 말이죠. 여기가 어디냐? 제가 정색을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자기들끼리 시선을 한번 주고받더니 헛기침하고서는 이야기하더군요. 어머님,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짐은 저희가 필요해 보이는 것만 잘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잖니? 제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호통쳤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생전 처음 보는 저희 그런 모습에 조금 놀란 듯 보였지만 큰 며느리는 정말이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차분하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여기 계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더 좋은 일이 될 거예요. 여기 어머니 또래 어르신들도 많고 풍경 좋고 공기 좋고. 나한테 그렇게 좋은 일인데 나 몰래 데리고 와? 니들이 무슨 수작인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어? 수작이라뇨.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서운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큰며느리의 얼굴은 이미 제가 알던 큰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런 말을 뱉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큰며느리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은 정말 그 속을 알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기 싫네 어쩌네 해도 소용없어요. 큰며느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안을 보고 손짓을 하자 그 요양원에서 직원들로 보이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명이 나왔습니다. 이미 남편이랑 도련님도 동의를 다한 상황이라 어머님 의사랑 상관없이 여기 들어가셔야 해요. 그리고 저희 동의 없이는 퇴원하실 수 없고요. 이런 배은망덕한... 어머님이 아무리 그러셔도 소용없으니까 괜한 곳에 힘 빼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남은 생 편하게 보내세요. 사람들이 너희들을 뭐라고 손가락질할지 무섭지도 않니? 이런 패륜을 저지르고도? 제 그 말에 큰며느리가 픽 하고 한번 웃더군요. 그 웃는 모습이 정말 소름이 끼쳤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닭살이 돋네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손가락질을 해요? 어머님이 여기 계신 것도 모를 텐데. 그렇게 비웃는 큰며느리를 보고 정말 마음 한편에 있던, 그래도 미안하다고 하면 받아줘야지 하던 그 마음마저 날아갔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사죄를 해오더라도 용서할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런 태도를 보고 말입니다. 모시고 가세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잠시만요. 그 요양원 직원들보다 덩치가 서너 배는 더 클 것 같은 남자 3명이 제 쪽으로 다가오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고용한 심부름센터 직원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큰며느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인 듯 너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는 말을 더듬더군요. 놀란 건 작은 며느리와 그 요양원 직원들도 마찬가지인 듯 보였습니다. 그냥 대충 봐도 그 요양원 직원들은 제가 고용한 심부름센터 직원들에게는 안 되는 덩치였어요. 이분 못 모시고 들어가십니다. 당신들 누군데 이러냐고! 저희는 이 어르신이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자신이 납치될 것 같으니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요. 납치라뇨? 큰며느리가 당황해서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런 큰며느리를 향해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납치가 맞지 않니? 내 동의 없이 이런 것에 나를 가두려 한 거면 그게 납치고 감금이지 다른 게 납치고 감금이냐? 어? 저희는 어머님을 더 좋은 곳에 모시려고 했을 뿐이라니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어머니가 나이도 많으시고 하니까 지금 정신을 온전치 못하셔서 오해가 생겨 일이 꼬인 것 같은데 저희는 어머니를 납치하려던 게 아니라니까요.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이제는 그런 말까지 하더군요. 정말로 할 말도 없고 어이도 없고 어떤 의지마저 사라지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입을 떡 벌리고 서 있는데 뒤에서 한 사람이 더 나타났습니다. 바로 변호사님이었어요.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니. 어머님은 엊그제 저와 병원에서 검사 다 받고 모든 게 다 건강하고 정상이라는 진단서까지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며느리들 눈앞에 엊그제 제가 받은 진단서를 들이밀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저는 엊그제 이런 일이 생길 걸 예감한 변호사님과 함께 병원에 가 간단한 검진은 다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쪽으로 몰고 갈 거라는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그쪽 검사는 다 받아둔 상태였고요. 이걸 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저는 어머님을 고용하신 변호사입니다. 이건 어머님이 건강하셔서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진단서고, 그리고 이건 두 분이 제주도 여행 마지막 날 나눈 대화를 증거로 작성된 고소장입니다. 아직은 접수는 안 한 상태인데 오늘 이 상황을 보니 어머님이 곧 접수하실 것 같네요. 그 이야기까지 듣고 난 큰며느리와 작은며느리는 그제야 안색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물거품으로 끝난 것은 물론 자신들이 했던 짓이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될 것과 고소까지 당할 거라는 사실을 한 번에 다 들은 거니까 말이죠. 그리고 어머님이 유언장을 쓰셨거든요. 당연히 자식들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오늘 두 분의 이런 행위가 어머님의 유언장에 잘 실현되는 데 더더욱 도움을 주겠네요. 그 이야기까지 들은 작은 며느리는 행동이 참 빨랐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로 저는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하자고 한 거예요. 저나 애비도 다 형님이 설득한 거고요. 저는 정말 이런 생각 꿈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작은 며느리를 큰 며느리가 노려보더군요. 뭐 큰 며느리가 먼저 계획한 일이 맞기는 하니 본인이 뭐라 할 말은 없었을 겁니다. 증거 있으세요? 뭐? 무슨 증거? 저희가 그랬다는 증거 있으시냐고요. 무슨 소송을 하겠대? 무슨 증거로? 몰릴 대로 몰려서 막 나가기로 한 건지 아니면 냉정하게 그 와중에도 증거가 없으니 정말 소송까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건지는 몰라도 뭐 양쪽 다 대단하다고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에게 소리를 지를 수 있다는 게 말입니다. 녹음된 음성이 있다.
그리고 제 그 말에 큰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네? 뭐가 있다고요? 제주도 여행 마지막 날 니들 둘이 나를 두고 했던 대화. 그걸 내가 다 들었고 내가 다 녹음했어. 휴대폰으로. 그제야 큰며느리는 그 상황이 다 이해가 된 듯 했어요. 그리고 이내 표정을 확 구기더군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작은 며느리는 더더욱 저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석구대죄하고 있었고 말이죠. 그걸 다 녹음을 하셨다고요? 그래. 어디 들려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휴대폰을 들어 녹음한 내용을 재생하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선명하게 녹음된 큰며느리와 작은며느리, 그날의 대화 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어요. 큰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작은며느리는 그야말로 사색이 되더군요. 이 녹음 내용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된다면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끔찍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정말 제가 한순간 눈이 돌았었나 봐요. 돈 안 주셔도 되고 다 괜찮아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냥 없던 일로만 해주세요. 제발요. 작은 며느리는 애가 탄 듯 보였습니다. 혹시나 시어머니에게 이런 짓을 한 게 소문이 다 날까봐 벌벌 떨었어요. 반면 큰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더군요. 저는 그날은 그 두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거기서 더 따지고 네가 잘못했니 어쩌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거든요. 나를 가둬두려고 했던 그 장소에 나를 가둬두려고 했던 그 두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 무엇도 할 수 없었어요. 옷을 갈아입거나 무언가를 먹거나 마시는 것도 할 수 없겠더군요. 그냥 앉아있는 것 말고는 말입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 날부터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큰아들네나 작은아들네에서 서로 찾아오고 연락해오고 그런 거로 말이죠.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제가 원하면 이혼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혼이고 나발이고 큰며느리와 큰아들 두 사람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영 끊고 살자. 이미 줬던 거 다시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너도 그냥 내 재산 받지 않겠다는 각서에 도장이나 찍어. 변호사 말에 의하면 유서를 자식들에게 돈을 안 준다고 다 작성한다고 해도 나중엔 제가 죽고 나면 소송을 걸어서 한 푼이라도 가져가려 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큰아들은 절대 그러겠다고 말하지 않더군요. 그냥 며느리와 이혼을 하겠다는 말밖에 말입니다. 작은아들은 울면서 무릎을 꿇고는 자기는 정말 이 정도로 철저하게 계획을 했을지 몰랐다며 형수인 큰며느리에게 탓을 넘기더군요. 사실 둘 다 굉장히 잘못하기는 했지만 저로서는 큰아들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고 작은아들의 경우에는 저 못난 놈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뭐 엄마인 저를 버리기로 선택한 놈들이라는 건 변함이 없지만 말입니다. 큰며느리는 그 이후로도 한동안 저에게 사과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자존심 때문인지 그도 아니면 실패한 게 분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큰아이는 며느리와 이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이혼하겠다고 하니 이제야 아차 싶어?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걸 지금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듣자 하니 아들들, 그러니까 제 손주들이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엄마한테 와서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믿을 수 없다고 내가 나중에 엄마를 그렇게 버려도 되냐고 물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큰며느리는 아차 싶었다고 하더군요. 제 아들들이 저한테 그런 짓을 한다고 하니 제가 어머니께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바로 와닿았어요. 저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서 그리고 자기도 아들 둘이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도 미래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런 짓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식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도 큰아들은 이혼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면 그래도 자신은 제 자식인데 엄마 된 마음으로 품어줄 거로 생각하는 거겠죠.
저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이 더 괘씸한 거 아닌가요? 며느리는 남의 자식이라도 아들은 제 자식이 아니냐고요.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키워준 엄마인 저에게 그런 일을 하는 걸 허락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작은 아들은 이혼은 한다,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없지만 그래도 매일 싸우기는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탓을 하면서 말이죠. 이 이야기는 손녀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지금 가장 슬프고 아픈 게 손주들이 자기 부모들이 저에게 한 짓을 다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부모들이 그런 인간들이라는 걸 알게 된 게 너무 마음이 쓰여요. 그걸 생각하면 그냥 그때 조용히 요양원으로 들어갔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물론 그러지 않을 거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지만 말이죠.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신가요? 물론 저는 제 자식들을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할 생각이 없기는 합니다. 그런 제가 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용서해준다고 해도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그런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면 모를까. 저에게 그런 짓을 한 자식들을 어떻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볼 수 있겠어요.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날 텐데 말입니다. 다시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죠. 그 생각을 하니 과거에 하하호호 웃으며 함께 지냈던 모든 시절이 갑자기 꿈만같이 느껴지네요.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돌이켜보면 너무 돈만 벌고 자식들에게 고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만 열심히 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버지 없는 티가 나지 않게 키우고 싶어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 해달라는 걸 다 해주고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한 게 실수였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한창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꿈에 남편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그놈들이 잘못된 놈들이지. 평소에는 그렇게 꿈에 한번 나와달라고 사정사정을 해도 나오지 않던 양반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딘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눈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늘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한 번 더 마음을 독하게 먹어보려고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끝까지 니들 잘못이 뭔지, 니들이 한 그 일로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고 고통이 컸는지 꾸준히 알려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에게 했던 그 모든 짓을 후회하게 해줄 거예요. 땅을 치면서 말이죠. 스스로 깨닫고 고통스러워하는 날이 오게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아마 다른 이야기를 더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것도 같아요. 그런 날이 오면 다시 한번 이곳에 사연을 보내겠습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 주신다면 말이죠.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적었으면 좋겠네요. 세상에 이런 자식들이 많다는 건 정말 너무나도 슬픈 것 같거든요. 흔하지 않은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아서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말입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여름은 비가 유독 많이 올 거라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저는 원래는 비 오는 날을 참 싫어했어요. 남편이 비가 오는 날 세상을 떠났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을 것 같네요. 비가 오는 날은 어딘가 남편이 옆에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고 말입니다. 이제 정말 이야기를 줄여야 할 것 같네요.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이 손에 잘 안 잡히는 40대 여성입니다. 사회에서도 서열 이런 거 너무 싫어했는데 결혼해서도 엮이니 정말 너무 골치 아프네요. 이건 저와 시댁 동서역인데요. 심지어 저보다 한 살 많고 결혼도 일찍 한 사람이라서 텃세가 엄청 심했어요. 저기 어머니, 우리 호칭 정리 그래도 해주셔야죠. 음,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맞죠? 제가 결혼은 4년 더 일찍 해서 이 집에 들어왔고, 나이도 제가 한 살 더 많잖아요. 그래도 꼬박꼬박 형님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반가워요, 형님. 이 말에 어머니는 그제서야 후다닥 정리를 해주신다고 나서셨어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그래, 이제 네가 우리 집 큰며느리니까 얘랑도 호칭을 바로 해야지. 형님 동서로 우애 좋게 잘 지내고 아무튼 니들끼리도 깍듯이 예의 있게 잘 지내라. 우리 우석이랑 민석이야 워낙 우애 있는 형제니까 말이야. 저희 어머니는 그 우애 있는 이란 표현을 무척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당신 아들들끼리 워낙 잘 지내니 며느리들끼리도 잘 지내길 바라시더군요. 사실 저라고 뭐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근데 한눈에 봐도 약간 까탈스러워 보인 동서는 처음 본 날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라고요. 이건 절대 기분 탓이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느끼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어요. 아, 저기, 저 뭐 묻었나요? 아까 들어오면서 안 그래도 날파리가 묻어서 털어내긴 했는데 계속 보시는 것 같길래요. 그러자 아차 싶었는지 동서는 입에 손을 갖다 대면서 막 웃더라고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아니, 아니. 아참, 그리고 뭐 존대를 해요? 어머니 형님이신데. 그렇게 존대하지 마시고 편하게 동서라고 부르세요. 저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물끄러미 보는 버릇이 있어요. 아무 뜻도 아니에요. 이때 느꼈던 저의 쎄한 감정은 날이 갈수록 결코 저만의 착각이 아니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왜냐면 얼마 안 가서 저희 신혼집을 오픈했을 때도 똑같이 굴더라고요. 와, 경기도에서 이 정도 평수 아파트면 요즘 얼마나 해요? 내 친구도 신혼집 이쪽에서 시작한다 그랬는데 아직 가보질 못했거든요, 형님. 그러자 남편이 옆에서 대신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도 결혼 전에 사둔 건데 지금은 4억대 정도 돼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땐 간간히 세주면서 왔다 갔다 했고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들어온 거고요. 뭐 더 쳐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앞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자 동서가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확인해서 물을 건가 싶었어요. 음, 그럼 형님은 이 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구나? 애초에 아주버님 집이었으니까 그냥 몸만 들어오신 거예요? 아, 아닌가? 리모델링 비용은 되셨겠죠? 아, 그거야 뭐 저도, 아니, 나도 얼마 되긴 했는데, 그건 왜 묻는 거야, 동서? 아, 저도 친구들이 요즘 늦게들 결혼하니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일단 여기 평수는 한 25평대 정도 나오는 거죠? 확실히 경기도 쪽이 좋긴 좋네. 서울은 이평수로 4억은 얄짤 없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그쵸? 아주버님 진짜 땡 잡으셨다. 그걸 갖고 우리 어머니는 본인 아들 칭찬하기 또 여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게. 우리 우석이가 그렇게 야무져서 일찍이 집 준비를 해 놓은 거 아니냐. 조금씩 사서 옮겨 다니면서 융자 받고 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그리고 이쪽도 집값 오르지 않겠냐? 그거 생각하면 진짜 얘가 재테크는 잘한 거지. 하지만 동서는 바른 말을 못하면 쓰러지는 병에 걸린 사람처럼 곧장 어머니 말에 반박을 하더라고요. 에? 어머니, 경기도 쪽에 4억대 아파트 갖고 있는 게 재테크 잘했다고 보긴 좀 그렇죠. 아, 물론 아주버님이 처음 자산 얼마로 시작하셨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요. 암튼 형님의 비용이 들어간 자산은 아닌 거네요. 순전히 아주버님 능력으로만 집이 있는 거고요. 그쵸? 저는 이날 기껏 식구들 초대한답시고 일찍이 장 보고 뛰어다니며 음식들 만나게 하느라 바빴는데 이런 얘기만 식탁에서 돌고 있으니 좀 그랬어요. 나중에 서방님도 좀 민망했는지 화제를 돌리시더군요. 당신 이거 갈비나 좀 먹어봐. 형이 그러는데 형수님이 그렇게 음식을 잘하신대. 나도 아까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 그러면서 동서에게 고기를 먹여주었고 어찌어찌 얘긴 그냥 넘어가게 됐어요. 나중에 동서네랑 시부모님이 다 가시고 난 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동서는 단순 오지랖이 넓은 사람인 건지 하여간 어떤 타입의 인간인 건지 궁금했거든요. 동서 성격을 아직 난 모르겠네. 그리고 남의 집 집들이 와서 이렇게 다 따져 물을 줄도 몰랐고 아까 동서가 다음에 자기 집도 오라 그러더라고. 동서네는 서울이라 그랬지? 어느 동네야? 나도 이제 좀 궁금해지네. 그러자 남편은 좀 황당하단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하더라고요. 뭐, 재수 씨네 집이 좀 사는 집이긴 해. 민석이 장가 갈 때 전혀 준비도 안 돼 있었는데 저 집에서 엄청 밀어붙이긴 했어. 신혼집도 거의 70%를 댔대나. 본인 딸이 더 나이가 많으니까 그 정도는 부담이 안 된다고 할 정도의 집이었지. 내가 알기론 그 동네 평수면 20억대 정도일걸.
나도 예전에 한 번인가 가봤어. 그래서 저도 역시 자기 집이 부유한 편이니 저리 자신 있게 굴었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뭐랄까? 전 조금 당돌하다는 인상을 받아서 그런지 여전히 불편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동선인 자기네 집에 초대해서 다 같이 갔는데요. 와, 실제로 넓은 평수에 이름난 동네이기도 했고 아파트 주변 환경이 무척 좋긴 하더라고요. 전 신혼집에 욕심이 없었지만 일순간 이런 곳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와, 동서 집이 너무 이쁘다. 단지 안에 있는 공원이며 여기 근처 초등학교들도 꽤 괜찮은 곳 같던데? 내 친구가 초등학교 교사라서 전에 몇 번이나 들었거든. 좋은 동네 산다, 동서. 그러자 동서는 싱긋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전 왠지 긴장이 됐어요.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친정이 재테크 쪽은 좀 잘하는 집이고 할아버지도 여유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손녀인 저한테까지 이렇게 혜택이 간간히 넘어온 것 같아요. 나중에 저 아기 가질 것도 생각해서 이 동네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동서는 그 집에서 한참을 자기가 유학 가서 받아온 상이며 어릴 때도 서울의 명문 초등학교를 다녔던 사진들이나 뭐 이것저것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도 좀 쉬고 있지만 프랑스 유학 다녀온 직후엔 진짜 바빴어요.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정말 바빴는데 그 와중에 이 사람 만나서 코가 깬 거죠 뭐. 내가 민석 씨 안 만났으면 진짜 위대한 일들 여럿 했을 텐데 말이야. 동서가 말을 이렇게 거드름 피우듯이 하지만 제가 알기론 좀 다른 사정이 있었어요. 어머니도 내심 그 부분은 얄미우셨는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에게 흉을 보셨거든요. 작은 애 저거 이쁘려다가도 꼭 말을 저렇게 해서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 지가 그렇게 죽자사자 우리 민석이 따라다니고 결혼 안 하면 죽겠다더니 꼭 밖에만 나가면 민석이 탓을 하더라. 막말로 지들이 뭐 사고라도 쳤어 뭐랬어. 억지로 결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말이야. 아휴, 꼭 저렇게 엇나가서 기분을 잡치게 한다니까. 어머니는 내내 입이 대빨 나오셔서는 궁시렁거리셨고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동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은근히 뒤에서 꽤나 훈수지를 두는 편이었어요. 이때 전 어머니께도 서운했던 게 저한테 그렇게 동서 욕을 하시더니 갑자기 안면을 싹 바꾸시는 거예요. 큰애야, 저기 너 그날 네 동서네 다녀와서 대접 잘 받았다고 연락 안 했냐? 네 동서가 나보고 서운하다고 연락을 했더라고. 난 당연히 네가 윗사람으로 그런 칠해야 했을 줄 알았지. 진짜 안 한 거 맞냐? 어머, 아니, 아, 저기 나오는 길에 인사도 했고요. 어머, 근데 동서가 서운하다고요? 자기도 우리 집 왔다 간 날 아무런 인사도 없었는데 왜? 아무튼 제가 연락해 볼게요, 어머니. 저는 약간 황당했지만 곧장 동서에게 연락을 했어요. 내키진 않았지만 이렇게 돌려서 연락하는 그 방식도 그렇고 불편하니까 빨리 선을 그으려고 했던 거죠. 동서, 그날 고마웠어. 내가 너무 바삐 오느라고 연락이 늦었네. 예쁜 집에서 대접 잘 받고 왔어. 정말 고마워. 이렇게 보내놓았는데 동서는 제가 보낸 메시지를 읽고 난 뒤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읽고 답하는 걸 잊었나 싶었는데 그냥 그렇게 묵묵히 답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런 분위기가 점점 편치 않게 느껴져서 동서와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벼랑간 2주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저에게 만나자더군요. 형님, 시간 혹시 되시나요? 제가 잠깐 여기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형님 댁 지나는 길이라서요. 괜찮으시면 차라도 한잔해요. 저는 웬일인가 싶었지만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어서 그냥 동서를 만나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날 동서는 저에게 매우 선 넘는 얘기를 했답니다. 만약 손 아래 동서가 본인에게 뜬금없이 찾아와서 제 배우자의 옛날 과거사를 얘기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이처럼 남일처럼 물었다면 저도 별 조언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내일이 되어서 눈앞에 몰아닥치니 사람이 바보처럼 돼버리더라고요. 응? 그게 무슨 얘기야, 동서? 아, 우리 남편이 전에 만난 사람이 동서 지인이었단 거지? 아, 그런 인연이. 그랬구나. 근데 뭐 옛날 일이잖아. 지금은 어쩔 수 없지.
순간 저는 지금 마시고 있는 게 커피인지 쓸개즙인지 진짜 뭔 맛도 안 나고 감각이 이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저에게 열렬하게 구애를 했고 우리 둘 사이는 무척 좋았어요. 근데 벼랑간, 결혼한 지 4개월 막 된 새댁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역시 모르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아주버님이랑 교제했던 제 지인 말이에요.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저보다 1살 어리고, 그러고 보니까 형님이랑 동갑이네요. 하여간 아주버님 취향도 참, 아니. 아무튼 이게 아니고, 걔가 말이에요. 경기도 이쪽 동네로 이사 온다 그러더라고요. 에? 뭐? 이 동네로? 그건 또 무슨 얘기?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건가? 그러자 동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간 동서가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마냥 짓궂고 차갑게 봤는데 나름 저를 격정해서 말해준 것이었어요. 아실 수도 있고 진짜 모르실 수도 있고 저는 모르죠. 아무튼 한 가지 희망적인 건 아주버님이 헤어지자고 해서 이별했던 거거든요. 걔는 엄청 미련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제가 아주버님 결혼한다고 말했을 때도 엄청 슬퍼했어요. 뭐 아주버님은 걔가 안중에 없을 거예요, 형님. 형님을 더 사랑하니까 결혼했겠죠? 동서는 저에게 좋은 쪽으로 얘기를 마무리해 줬지만 저는 괜히 싱숭생숭하고 일이 손에 잡히질 않더라고요. 나에게 한없이 다정하고 좋은 남편인데 촌스럽게 옛 연인 이야기에 질투를 하게 되다니 너무 창피했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이 꽤 얼굴에 티가 나는 타입이라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는데도 마음이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평소 같지 않게 기운 빠져 보이는 저를 남편이 이상히 여겼고요. 동서를 만났다고 했더니 웬일이라고 묻더군요. 웬일로 만났대? 여기까지 재수 씨가 굳이 온 거야? 왜? 근데 여기서 저는 그만 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혼자 생각만 해서는 엉망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저기, 동서는 결혼한 지도 오래됐고, 이 집에서 당신을 나보다 더 먼저 봐서 잘 아니까 동서 따는 걱정한다고 얘기해 준 것 같은데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말이야. 뭔데 그래? 얘기해봐. 당신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어디 아픈 거야? 그런 남편에게 저는 동서로부터 들은 말들을 털어놓았고 솔직한 감정을 고백했어요. 아, 나도 너무 내가 쫌생이 같아서 말이야. 이런 걸론 신경 쓰는 타입이 아니었는데 듣고 나니까 기분이 별로더라고. 게다가 동서가 사진까지 보여줘가며 혹시 모르니까 알고 있으라 그러는데 암만 생각해도 괜히 본 것 같아서 말이지. 남편은 여기까지 듣고 이마 쪽이 벌게지더니 몇 번이나 한숨을 팍팍 쉬다가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 난 재수 씨가 뭔 생각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네. 걱정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건 그냥 본인이 알고 끝나면 되잖아.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과 결혼했는데 그런 일들을 왜 당신이 알아야 하는 거야?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왜 한 거냐고. 듣다 보니 남편 말이 100번 맞았고 남편 역시 적잖게 꽤나 불편해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 전 여기서 동서편을 들게 된 거예요. 아, 당신 말처럼 그냥 생각해서 말해준 건데 동서가 뭔가 조절을 잘못한 것 같아. 그냥 내가 적당히 소화하고 넘어갈게. 당신은 더 신경 쓰지 마. 나는 그냥은 넘어가기 힘들 것 같아. 당신만 불편하게 됐잖아. 옛날 그 친구가 이쪽에 이사 오건 말건 간에 그건 내가 알 이유도 없고 당신은 더더욱 알 필요가 없는 거야. 미안한데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겠다. 결국 남편은 제 앞에서 서방님께 전화를 걸어 동서에게 전해주라면서 뭐라 뭐라 따지더라고요. 재수 씨 말이야. 전에 만났던 그런 얘기를 왜 네 형수한테 했다는 거냐? 너도 몰랐다고? 그 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 아니냐고. 아무튼 네가 알아서 말 좀 잘 해놔. 나랑 형수만 언짢게 되고 이게 뭐야 지금. 직접 따지려다가 그냥 너 통해서 말하는 거야. 이렇게 전해진 얘긴 다음날 어머니를 통해 저를 향한 면박으로 이어졌답니다. 이 경로가 이해 가시나요? 왜 제가 구박을 받는 입장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어머니는 저를 야단치시더라고요.
둘째가 쓸데없는 소리를 한 건 맞아. 근데 너는 왜 그걸 우석이한테 또 얘기를 해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부부끼리 싸움 나게 만드냐? 그 정도는 눈치는 있어야지. 지금 네 동서는 민석이랑 싸움 났다면서 엉엉 울고 난리가 났어. 자기는 정말 어디까지나 지 형님 도와주러 간 거랜다. 좋은 마음으로 걱정돼서 말했는데 이게 뭐냐고 말이야. 저는 여기까지 듣고 보니 왜 제가 혼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어머니, 저는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그 사실을 말해주는 동서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했던 걸까요?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몰라도 될 존재에 대해서 알려준 거잖아요. 어머니는 여기서 한숨을 팍팍 쉬시더니 사실 본인도 별달리 방법은 모르셨던 건지 화제를 바꾸시더군요. 이후로 남편은 화가 꽤 많이 났고 저 역시 한동안 동서 보기가 참 불편했어요. 그래서 가급적 가족 모임 때도 잘 안 가고 어머니가 왜들 안 오냐고 뭐라 하실 무렵 우리 가족에겐 아주 큰 경사가 생겼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임신이었단 거예요. 이 사실을 남편이 가장 먼저 듣고 어머니께 먼저 알렸던 건데요. 어머니는 듣자마자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진짜 언제쯤 아기를 낳나 보나 했어. 둘째 내는 내가 그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쟤네가 대체 언제 결혼한 지 지금 몇 년째냐고. 둘째는 우리가 민석이보다 나이도 많은데 이제 안심을 할 수 없지 않냐? 그런데 큰애가 덜컥 임신을 하다니 이런 경사가 어딨어? 아이고, 이제 마음 좀 놓고 숨 좀 쉬가며 살 수 있겠다. 이게 웬 경사야 정말. 어머니는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셨고 저도 기왕 좋은 소식을 전한 거 이렇게 즐거워해 주시니 감사했어요. 헌데 동서 반응은 좀 다르더라고요. 서방님도 처음엔 축하한다고 인사를 하셨으나 묘하게 동서 눈치를 보는 느낌이랄까? 연락이 뜸해지셨어요. 심지어 임신 기간 내내 그리고 출산 직후까지도 동서에는 연락이 없었답니다. 나중에야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고 이 말 듣고 너무 가슴이 찌르르 하더라고요. 저기 그네야. 너도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봐라. 내가 딴 뜻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네 동서네가 벌써 몇 년째 애가 없었잖냐? 별짓을 해도 안 되나 봐. 이게 뭐 돈이 많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암튼 마음고생을 지독하게 해선지 지 형님네 애 생긴 게 그렇게 서럽고 속상한가 봐. 아마 연락 별로 없더라도 너무 서운해 말어라. 저는 괜히 이 말을 들었다 싶어 애기 낳고 몸조리하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나중에 서방님만 잠시 오셔서 축하금 얼마 주고 가셨는데 그때도 되게 눈치를 보셨어요. 와, 형수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와이프요? 저 몸이 안 좋아서요. 저도 지금 챙겨주러 얼른 가봐야 돼요. 저 이거 애기 내복이랑 선물하시라고 제가 약소하게 챙겨왔어요. 축하드려요. 이러면서 서방님은 현금 50만 원을 주셨는데 와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형수님 죄송한데 이건 제가 제 용돈으로 우리 조카 선물해 주고 싶어서 드리는 거라 저희 와이프한테 따로 감사 인사나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서방님도 동서 모르게 와서 동서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돈을 주고 가신 거예요. 이후로 저희는 시간이 흘러 돌잔치를 했는데 그때도 동서는 오지 않았어요. 물론 저희도 초대를 안 했답니다. 그쪽에서도 연락이 없었고 어머니도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으니까요. 괜히 네 동서 긁지 말고 그런 건 우리끼리 하면 되니까 부르지 마라. 얘가 아주 애기 얘기만 나오면 거의 발작을 해. 나도 피곤해 죽겠다. 어휴,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을 왜 언급하면 안 되는 건지. 저도 뭐 주의는 하겠지만 왜 동서 기분 살피면서 우리 애기 얘기도 못하고 몸을 움츠려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며칠 지나 사단이 난 거예요. 제가 돌잔치 사진을 카톡 프사에 올리고 오신 분들 감사하다고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서방님이 찍혀 있던 거죠. 그걸로 동선에는 어마어마하게 싸움이 났고 어머니는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데 이땐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서운하단 얘긴 동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우리 태민이 낳은 것도 몸 움츠려가면서 숨기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언제는 아이 낳은 것도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태민이도 이뻐하시더니 애는 죽을 때까지만 작은 엄마 눈치 보면서 존재도 알리면 안 되는 건가요? 막말로 동서랑 서방님이 싸우던 말던 그건 그 둘 문제잖아요. 왜 제가 몸을 움츠려야 하냐고요. 제 목소리가 너무 커지니 남편이 중간에서 말렸고 아기 낳고 감정이 여러모로 치받쳐 올라와 수습이 안 됐던 저는 결국 아기를 데리고 친정에 가버렸어요. 남편도 중간에서 어찌어찌 말려보다가 난리가 나버렸고요. 결국 우리 부부까지 사이가 불편해지자 어머니는 그제서야 심각성을 아셨는지 별말 안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제 사연 듣는 분들도 느끼시는 게 있으실 텐데 이게 어찌 어머니만의 잘못이겠나요? 모든 상황을 손에 쥐고 뒤에서 흔드는 동서가 정말 나쁜 인간이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서 어머니가 왜 그렇게 동서한테 휘둘리셨는지 알겠더군요. 동서는 정말 보란 듯이 아주 유치하게 카톡 프사로 티를 냈어요. 전 그걸 보자마자 남편에게 물었고요. 여보, 이것 좀 봐봐. 동서랑 서방님이랑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베트남 여행 갔다 왔나 본데? 이게 언제야? 우리 돌잔치 하기 전인 것 같은데? 이런 건 가족 단톡방에 일체 말도 안 하더니 혹시 자기들끼리 따로 모임방 만들어서 진행한 거 아니야? 무려 여행 가는 일인데 우리도 모르게 진행한 게 된 거야? 남편은 당황했는지 그걸 한참 보았고 솔직히 모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기, 민석이가 안 그래도 나한테 물어보긴 했었는데 우리야 태민이 돌 준비하고 있으니 바쁘니까 나도 당신 힘들어 보여서 거절했어.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서. 저는 이때 진짜 한숨만 나더라고요. 남편도 알고는 있었지만 솔직히 동서는 그냥 어머니를 몰래 모시고 가서 아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일체 조금도 우리 쪽에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어차피 곧 어머니 생신이라 저희도 뭔가 준비해야 했었는데 전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어머니 생신 명목으로 모시고 간 거랬지? 그럼 그냥 따로따로 하자는 의미인 거네. 우린 우리끼리 알아서 준비를 해야겠어. 저번에 적금 들었던 거 깨고 그걸로 선물 사러 다녀오자, 여보. 그리하여 우리는 300 남짓 모아둔 적금을 깼고 어머니 칠순 기념해서 명품 가방을 사드렸어요. 어머니는 받고 정말 엄청나게 반응을 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아이고, 이제 결혼식이나 어디 갈 때 들고 갈 가방이 생겼네. 이런 거 사지 말래도 선물로 받으면 너무 좋지. 너무 고맙다. 근데 네가 아주 내 면을 세워주는구나. 이런 거 내 주변 할망구들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 아무튼 요렇게 어머니 선물을 드리고 끝냈는데 저는 임신하고 나서부터 아이 돌잔치까지 전혀 연락도 없었던 동서로부터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전화를 받아보게 됐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그간 잘 지내셨죠? 저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저 형님, 왜 따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뭐 못 뵌 지 좀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건 먼저 연락 주셨어야죠. 이번 어머니 생신 형님 낸 가방에 드렸었다면서요? 일부러 따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무슨 동선에도 어머니 모시고 여행 다녀왔잖아. 따로 하려는 의미 아니었어? 동서는 제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 치더니 아주 건방지게 받아치더라고요. 그건 또 어떻게 하셨대? 그거야 전부터 어머니가 동남아 여행 가고 싶다 노래를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이 모시고 간 거고요. 아니 그걸 떠나 지금 형님이 생신 선물 따로 하신 거 묻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로 하시면 저랑 제 남편은 뭐가 돼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물어보셨어야죠. 이 집에 자식이 뭐 얼마나 된다고. 점점 말을 세게 하는 동서를 보고 저도 화가 났고 곱게 말하기 힘들겠더라고요. 동서,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나 좀 어이가 없다. 좀 더 소통을 했어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왜 그런 연락을 내 쪽에서만 해야 돼? 우린 그간 가족 단톡방에 근황 같은 거 꾸준히 올렸는데 대답도 안 했잖아. 그래서 따로 하려는 줄 알았어. 아니, 형님이 뭐 제 마음을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하세요? 게다가 뭔 칠순 선물을 별 순서도 격식도 없이 그렇게 띡 하시는지. 형님도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애지간히 잘 보이고 싶으셨나 보다. 이런 흐름으로 가니 저는 욱한 감정이 올라와 참지 않고 동서에게 화를 냈어요.
동서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서운한 감정 알아달라고 말할 거라면 똑바로 해야지. 나도 상황이 이랬다고 다 설명하고 있는데 무작정 본인 감정만 들이밀면 어쩌란 거야? 내가 그거 하나 안 물어본 게 그렇게 말 들을 일이야? 게다가 물이고 뭐고 우리 형편껏 알아서 한 얘기를 왜 동서한테 이렇게 빈정거림을 당해야 돼? 동서 너무 실망스럽다 진짜. 동서는 제 말에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하고 부들부들 거리더니 바쁘다고 전화를 끊었고 저는 이날 하루 종일 기분을 망쳐서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가뜩이나 저녁에 애가 열나는 바람에 급히 응급실도 다녀왔는데 어머니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4통이나 와 있더라고요. 어머니, 전화하셨던데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태민이 고열이 나서 병원 다녀왔어요. 이제 막 겨우 약 먹고 잠들어서 전화드린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잠깐 당황하시더니 무슨 일이냐고 재차 묻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애 너도 좀 지혜롭게 작은애랑 지내보고 그래라. 얘 오늘 낮에 찾아와선 형님이 자기 무시하는 것 같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게다가 나는 이 가방이 그렇게 비싼지도 몰랐다. 300이 넘는다며? 아이고, 이런 사치품을 내가 어떻게 받냐. 괜히 생일 선물 받고 이렇게 자식들 싸우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들고 다녀? 이거 너 시간 될 때 가서 환불하고 나는 50만 원짜리 가죽 가방도 감사히 잘 든다. 그냥 그런 걸로 바꿔와. 여기서 전 그만 화가 치밀어 어머니한테도 마구 성을 내게 됐어요. 옆에 있던 남편이 너무 놀랐는지 핸드폰을 뺏었고요. 아, 진짜 엄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대체? 재수 씨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엄마, 그거 나랑 이 사람이랑 적금 든 돈으로 열심히 고르고 산 거야. 재수 씨 말만 듣고 우리한테 그걸 환불하라 마라. 이게 말이 돼? 그건 우리한테도 실례인 거야, 엄마. 왜 이 사람이랑 내 기분 생각은 안 해? 남편이 이처럼 대차게 싸워준 덕분에 그냥 넘어가긴 했으나 저는 이 일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의 연락도 피로해서 좀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요. 한창 우리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어린이집도 슬슬 보내고 있던 중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민석이네. 사이가 되게 안 좋은가 봐 지금. 이유를 나도 모르겠네. 어제 엄마가 전화해서 엄청 걱정하더라고. 보통 상황은 확실히 아니야. 이혼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더라. 순간 이혼이란 단어를 듣고 저도 너무 놀라서 어버버했고 혼자 생각이 많던 중 저녁쯤 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예, 큰애야. 저기 미안한데 나랑 좀 네 동선에 같이 가줄 수 없냐? 아휴, 나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말이다. 둘이 뭐 때문에 그리 크게 싸운 건지 원 아주 난리가 났어. 네 동서는 이혼할 것 같다고 엉엉 울고 민석이는 도통 말을 안 하고 있으니 아주 미치겠다. 휴. 저도 우선 급한 불은 끄자는 생각에 이날 따라갔는데 확실히 집안 분위기가 엄청 냉랭했어요. 보아하니 사정은 몰라도 서방님은 꽤나 화가 나 있었고 동서가 약간 안달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상황을 저에게 보인 걸 꽤 민망해하는 듯 했어요. 아니, 저기, 형님까지 오셨네요. 어머니한테만 오시라고 한 건데 이렇게 다 오시다니. 그걸 지금 또 신경 쓸 때야? 동서는 어지간히 진짜 내가 싫은가 보다. 나도 올 생각 없었지만 어머니가 하도 같이 가자고 하셔서 온 거야. 아무튼 어떻게 하고 싶어? 서방님이랑 이혼할 생각은 없다며. 동서는 이때 자존심이 무진 상한 듯한 얼굴을 보이면서도 어쨌건 얘긴 하더라고요. 그게, 네. 아무튼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려도 저는 생각이 그래요. 특별히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저랑 의견 차이가 자꾸 생기는 걸 못 견디겠다네요. 저렇게 일방적으로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서방님께 저와 어머니가 다가가서 설득을 했고 그날 거의 반나절 넘게 대화하고 서로 마주하게 한 끝에 위기는 넘기게 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는데요. 동선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동서의 구도 말이에요. 정말 사람이 어쩜 이럴까요? 지금까지 제 입장을 보면 전 솔직히 동서가 어찌 살던 연을 끊고 살아도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부부 위기인 것도 가서 바로 잡아주고 했는데 진짜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후가 다른가 봐요.
제사 시기가 돌아왔고 저도 그간 참여를 제대로 못했기에 이제 함께하게 됐는데요. 하도 동서가 전에 뭘 따로 하네 마네 어쨌고 이혼 위기가 있었던 동선에도 두루두루 다시 무던히 잘 지내보잔 생각으로 연락을 했어요. 동서, 있잖아. 이번 제사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겠어?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아무래도 음식은 우리 둘이 해야 될 것 같아. 손목도 안 좋으시고 힘들다고 하시네. 어머니도 마음 같아선 안 하고 싶으신데 아버님이 계속 야단이셨나 봐. 요 몇 년은 나도 태민이 돌보느라 못했는데 그간 어떻게 했어? 그러자 동서는 되게 천연덕스런 목소리로 별일 아니란 듯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그간 제가 다 했었거든요. 뭐 음식 사서 하긴 했지만 한 거는 한 거니까요. 이번부턴 형님이 해보시는 게 어때요? 음식도 잘하시고 그동안 제사 거의 참여 안 하셨잖아요. 이러니 저는 놀랄 수밖에요. 어머니는 분명히 둘이 같이 상의해보라 하셨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동서는 아예 답을 정해뒀더라고요. 형님,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힘드시니까 음식 일일이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원하시면 제가 주문했던 곳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연락 돌리는 건 제가 할 테니까, 그날 제사상 차리는 것만 형님이 맡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아니, 잠깐 동서. 뭔 얘기를 그렇게 뭐, 혼자 진도를 나가. 내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왜 그걸 나 혼자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안 넘어가고 중간에 찝었더니 동서 역시 피곤하다는 듯 바로 받아치더라고요. 형님, 진짜 왜 이러세요, 피곤하게. 저 평소에 많이 했다니까요? 솔직히 저 진짜 형님 입장 많이 봐드린 거예요. 뭐, 애기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드시는 것도 그냥 참았고요.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 어딨어요. 며느리라고 다 같은 며느리게요? 그간 엄연히 차이가 있는 건데 그거 싹 빼고 맞춰드렸더니만 정도를 모르시네 진짜. 여기서 저는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으나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흐름이란 자각은 있었어요. 그러니 안 참고 물었고요. 며느리라고 다 같은 며느리라니 동서 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알아듣게 똑바로 말해. 진짜 민망하다, 민망해. 이런 걸 제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님 이 악물고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형님네랑 저희 집 차이도 좀 있고 형편도 다르고 그런 와중에도 제가 다 맞춰드리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갈수록 뭔 애기 핑계를 대고 빠지질 않나, 우리 집까지 와서 우리 부부 상황 보고 훈술 두질 않나. 저도 이제 참기 힘드네요. 저는 이때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아무리 사람이 각각 다르다지만 같은 상황을 두고 이렇게까지 입장이 벌어질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사연을 보낸 것도 도무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이해가 안 돼서예요. 동서의 저 말만 들으셨을 때 그렇게 못된 형님인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뭐라고? 집 형편? 뭐 훈수? 와, 동서는 지금 대체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 그게 진짜 이유야? 답답해.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꼬박꼬박 윗사람 대우해주고 했더니 진짜 답이 없네. 차이란 말을 몰라요? 한글 모르시나 진짜? 아니 아파트만 봐도 답 나오잖아요. 사는 환경 보면 답 나오는 거지. 맨날 무리해서 뭐 하고 징징대는 집이랑 쪼들리는 거 없이 멀쩡히 사는 집이랑 같냐고요. 그럼 제가 그동안 다 배려하며 행사도 넘어가줬더니 뭘 꼬치꼬치 따지시는 거예요, 진짜. 전 너무 황당하다 못해 순간적으로 이렇게 다다다 말로 얻어맞은 게 너무 분하더라고요. 이야, 내가 지금 환경까지 싸잡아서 이런 말 들어야 돼? 뭐? 무리를 해서 뭘 징징대? 동서, 진짜 그 말에 후회가 없어? 제사 하나 때문에 지금 연이라도 끊을 생각이야? 그런데 동서는 진짜 마치 메롱하고 놀려대듯 이죽거리면서 절 약올려대더라고요. 어머, 무서워라. 지금 말로는 안 되니까 윽박 지르시는 거예요? 형님이야말로 뭔 제사 음식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핏들 세워요. 하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냥 본인 환경이랑 이런 거 순응하고 사세요. 머리 아프게 싸울 생각 하지 말고. 나 지금 동서가 한 말들을 그냥 넘길 수가 없겠는데.
환경인의 차이네. 제사 하나 갖고 집 사는 형편까지 끌고 와서 이상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야?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릴 거야. 와, 그깟 아파트 갖고 뭐? 답이 나와? 그러자 동서도 이때부터 말이 더 세지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말한다고 했으니 팍 예민해진 거예요. 얘기하려면 얘기하세요. 뭐 그거 무서울 거 있나요? 저야말로 할 말 많죠. 그리고 아파트가 왜요? 대한민국 아파트 무시하시네. 애초에 서울 24억대 아파트랑 경기도 어디 4억대 아파트랑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입도 못 대고 마주칠 수도 없는 구조예요. 이 간단한 차이를 모르시네. 뭐 더 좀 설명해 드려요? 아니, 애초에 이게 중요한 거 아닌데 자꾸 말꼬를 잡으시네, 진짜. 야, 동서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가 사는 아파트 갖고 무시하는 거야, 지금? 아파트 따위, 뭐, 신분 증명이라도 받았어? 어머, 자꾸 현실 부정하시네? 신분 증명,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엄연히 계급이랄까?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다들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자꾸 저 치사한 사람 만들지 말고요. 더 말꼬리 잡지 말고 그만 얘기 끝내요. 어머니한테 일러 바치던 말던 알아서 하시고, 전 제사 음식 안 해요. 땅땅. 그렇게 결론 났어요. 아시겠죠?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린 동서. 저는 참을 수가 없어 몇 통이나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중간에 동서는 전화를 아예 넘겨버리더라고요. 너무 얄밉고 속에서 욕이 올라와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울며 불며 난리를 쳤어요. 재수 씨가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야, 이거 진짜 전쟁인데? 어쩌려는 거야, 정말. 그래서 당신 어떻게 하려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려고? 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하고 싶진 않아. 어머니한테 알린다고 더 좋아질 사정도 아니고, 그냥 너무 열받아서 일단 당신한테 말한 거야. 그러자 남편은 씩씩거리는 저를 일단 진정시켰고 이날따라 또 저희 애가 아팠어요. 안 그래도 애 신경 쓰느라 바쁜 저에게 동서는 저렇게 벌집 쑤시듯 속을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같이 엿을 먹일까 생각하려던 차 애 데리고 응급실 쫓아다니고 집에 와서 보니 새벽 2시더라고요. 저도 겨우 자려고 눈을 붙였다가 도통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낮에 통화한 게 너무 열받고 몸은 너무 피곤하니 외려 잠이 안 오고. 그리고 낮에 동서가 했던 말이 생각나서 무심결에 저도 부동산 커뮤니티 쪽을 검색해서 둘러보게 됐는데요. 거기서 저는 순간적으로 눈에 확 띄는 단어를 봤어요. 그건 바로 동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브랜드명으로 된 아이디였는데 그게 인기걸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목은 제가 도저히 눌러보지 않을 수 없는 제목으로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주제를 모르는 형님 짜증나 죽겠어요? 땡땡 지역, 땡땡 아파트 헌데? 이거 설마 동서인가? 저도 모르게 말이 이렇게 터져나왔고 급히 그 글을 눌러서 읽게 됐는데요. 읽는 내내 저는 기함을 토하고 말이 안 나와서 몇 번이나 가슴을 눌러가며 속에서 욕이 올라오는 걸 참게 됐어요. 거기다 글을 올린 건 동서가 맞았고요. 그 내용이 정말 가관도 아니었답니다. 그 글에 달린 댓글들은 꽤 많아서 그거 읽어보면서 더 열이 받았어요. 저는 그냥 넘어갈 생각도 아니었지만 이 글을 보고 더욱 분노 버튼이 눌려 새벽 3시에 동서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여보세요? 동서. 이제야 전화를 받네. 지금이 몇 시냐고? 그게 중요해? 자다 깼음 정신 차리고 내 말 들어. 지금 뭔 짓을 해놓은 거야? 동서는 제 말에 매우 짜증을 내며 별 미친 사람을 다 보겠다는 듯이 와중에 또 빈정거리더라고요. 뭐야, 진짜. 이 새벽에 잘못 누른 게 아니고 지금 저랑 뭐 머리 잡고 싸움하자고 전화하신 거예요? 여보, 형님이야. 잘못 전화하신 거 아니고 나한테 따지려고 전화한 거래. 몰라. 무슨 일은 무슨 일이겠어. 동서는 저랑 통화하는 와중에 옆에서 서방님이 물었는지 막 대답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저를 미친 여자 취급하는 동서에게 곧장 동서의 글을 캡처해둔 것들을 주르륵 카톡으로 보냈어요. 이거 확인하고도 그딴 말이 나오는지 보고 싶다, 동서. 나 내일 동선에 찾아가도 되지? 야, 사람을 무슨 아주 그냥 땅바닥에서 구걸하는 거지 등신으로 만들어놨네.
나한테 그렇게 쏟아내고도 참질 못해서 나 욕해달라고 이런 글을 올렸어? 뭐? 내가 쫌생이야? 이거 다 어떡할래? 뭔 깡으로 아직도 글을 안 지우고 냅뒀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동서는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잠깐 말이 멈췄고, 그런 동서에게 저는 쭉 말을 했어요. 잔말 말고 증거들 내가 다 캡처해서 지금 보내놨으니까 동서 눈으로 확인해봐. 아, 서방님이랑 같이 줄줄 읽으면서 낭독해볼래? 진짜 이거 아주 제대로 미친년 아니야, 정말. 있잖아. 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긴데, 뭐? 24억? 이야, 꼴랑 24억 갖고 어디 기업 총수 가문 거지 대하듯이 사람 무시하네. 너 진짜 죽었어. 나 안 참을 거야, 정말. 동서는 저랑 통화하면서 카톡으로 동시에 그 메시지들도 확인하고 있었는지 어째 점점 쫄려가는 듯 했어요. 대답 없이 숨 들이키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내가 진짜 별 얘기를 다 하고 산다 싶은데 결론부터 말할게. 있잖아. 나 90억대 아파트 있어. 왜 거기서 안 사냐, 거짓부령이냐 할까봐 어떻게 뭐 등기 친거라도 갖고 가서 보여줘야겠다. 내 명의로 된 거 똑똑히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보여주고 싶네, 정말. 내가 왜 이딴 짓까지 해야 돼? 저런 정신병자 같은 글을 보고 나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 맞는 거지? 그러자 동서는 여기선 지도 놀랐는지 뭔가 바로잡고 싶었는지 조그맣게 따져 묻더라고요. 90억대요? 아니, 그건 좀... 왜? 뻥 같지? 아, 나보고 뭐라 적어놨더라? 느지막이 결혼해서 돈 없이 아주버님한테 빈대처럼 붙어서 경기도 4억짜리 아파트 황송하게 사는 주제에 맨날 지 멋대로 행동하고 애 낳았다고 유세 부리고 제사도 쓱 빠지려고 하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지로 시집 왔음 닥치고 제사도 맡아서 할 것이지 뭐? 친정 부잔데도 도리 다 하고 사는 동서한테 내가 훈수지를 감히 뒀다고? 야, 이거 진짜 미친년 아니야, 정말. 저는 이쯤 되니 건너방에 애가 깨는 것도 신경을 못 쓸 정도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원래 같으면 동서도 맞받아쳐서 싸울 만도 한데 일단 지가 해놓은 짓 그리고 제 명의 아파트 얘기를 들으니 적극적으로 받아치진 못하더라고요. 나 진짜 분해서 못 참겠어서 지금 동선에 차 몰고 가서 다 쥐어 뜯어놓고 싶은데 일단 날 밝기까진 참아보는 거야. 내일 어머님 댁으로 와. 잔말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당장 쳐와. 알았어? 전화 끊어. 그러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동서는 그 뒤로 전화를 두어 번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이 상황들을 다 말했고 곧장 시댁으로 건너가게 되었답니다.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또 뭔 일이냐고 하시는데 그 반응이 저를 또 화나게 하더라고요. 아니, 뭔 일인데 아침 대바람부터 휴일날에 이렇게 다 불러 모아. 큰애 너는 또 갑자기 왜 그러고? 작은 애랑 둘이 잘 말해서 해결할 일이지 이렇게 사람들 모아두고 싸울 일이냐? 내 참. 어머니, 동서 곧 도착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얘기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자꾸 저만 탓하듯 말씀하시는데 저 쌓인 거 엄청 많아요. 계속 일방적으로 동서 편드실 거면 전 이 집 앞으로 안 오겠습니다. 이 말에 남편을 비롯하여 어머니, 아버님까지 눈이 휘둥그레졌고 평소 늘 네, 네 하고 대놓고 큰 소리하지 않던 저라서 약간은 놀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불편한 침묵이 있는 가운데 동서와 서방님이 도착했고 동서는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를 못마땅하게 한편으론 슬쩍 기죽은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동서 여기 앉아. 아, 이거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 다들 보세요. 아침에 이거 뽑아오느라 늦은 거예요. 저는 준비한 종이들을 쫙쫙 돌렸어요. 그건 동서가 부동산 커뮤니티에 저를 갖다가 돈도 없는 그지가 시집왔다고 적어둔 글, 그 밑에 달린 저를 똑같이 욕하는 댓글들을 전부 캡처해서 문서로 인쇄해온 글이었어요. 받자마자 동서는 안색이 변했고 어쩔 줄 모르는 얼굴로 저를 노려보다가 주변을 쳐다보다가 지 남편 반응이며 어머니, 우리 남편 얼굴까지 싹 살피더군요. 아, 그리고 이건 동서한테 주는 특별 선물. 받아봐. 얼른 눈으로 확인해봐.
저는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서류를 파일로 건넸고 동서는 받기 싫은 모양새였지만 억지로 손에 쥐어줬어요. 이런 짓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좀 제대로 눈 있으면 봐봐. 이거 이 동네 아파트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눈 있음 보이지? 내가 뭐 그지? 아니 이런 거 없다고 해도 그지네 뭐네 하고 부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동서는 그깟 20억대 푼돈 나는 아파트 살면서 그렇게 그거 믿고 갑질한 거였어? 친정재산들 한번 이 자리에서 제대로 까볼래? 그러자 어머니도 옆에서 곁눈질로 보시더니 입이 세로로 쭉 벌어지면서 놀라시는 어투더라고요. 저는 그걸 놓치지 않고 바로 어머니한테도 따졌어요. 어머니, 아파트 수준이 계급이라면서 동서가 저를 무시했어요. 지금 받아보신 글도 동서가 쓴 글이에요. 어머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가타부타 말할 일도 없었지만 저 시집와서 인테리어 비용도 다 냈고요. 간간히 집에 일 있을 때 제 돈으로 부담했어요. 이건 저희 친정에서 제 명의로 해주신 아파트고 능력이 안 되는 집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동서처럼 꼭 이렇게 드럽게 돈 흔들어내며 생색내고 사람 깔아뭉개는 거 진짜 못 당해 먹겠더라고요. 어머니는 숙연해지셔서 제 눈치만 보셨고 전 곧장 서방님을 향해 물었어요. 서방님, 그 글 보셨죠? 제가 웬만하면 우리 남편이랑 다 소중하게 여겨서 다들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중재도 하고 노력했는데요. 서방님 와이프랑 저는 이제 얼굴 보고 살긴 힘들 것 같아요. 두 분이 알아서 하시고 본인 와이프가 이런 가치관을 갖고 형네 부부 개무시한다는 거 잘 알아두시길 바래요. 모르진 않으셨을 것 같지만. 완전히 이 분위기 안에 동서는 마치 개밥의 도토리 같은 존재가 되었고 저는 어머니, 아버님 향해서 말했어요. 저는 동서가 이 집에 있고 마주칠 일이 있는 한 안 올 거예요. 명절도 제사도 뭣도 무슨 행사에도 안 올 거예요. 오늘 이후로 동서랑 얼굴 비껴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전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편도 저를 따라 애를 챙겨 안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때 남편도 급기야는 한마디를 하더군요. 저기 재수 씨, 참 실망이네요. 이거 하나하나 읽어보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했다는 말 듣고 제가 쫓아가서 뒤엎으려다가 참았어요. 이 사람뿐 아니고 저도 재수 씨 보기 불편하네요. 아무튼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우리 둘은 일어나서 나와버렸고 그 뒤로 시댁에 남아있던 어머니, 아버님이며 동선의 부부며 분위기는 아주 개판이 되었어요. 서방님이 이걸 참을 리는 없었고 그 부부는 계속해서 분쟁이 끊이질 않더니 결국 이혼 얘기가 또 나오게 됐는데요. 어머니는 감히 제 앞에서 동선의 부부 이혼이 걱정되네 뭐네 소리를 하진 못하셨지만 남편 얘기를 들으니 대강 분위기가 파악되더라고요. 민석이는 완전 없는 정 있는 정 다 떨어졌더라고. 당신한테만 그랬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재수 씨가 안 그래도 자기 친정 좀 산다면서 그렇게 민석이한테 생색을 냈다네. 지네 친정에도 끌고 다니고 부잣집 사위 노릇하라면서 말이야. 근데 민석이도 그날 잘 참고 잘 지내보려다가 완전 터져버린 거지. 지금 재수 씨가 빌고 그렇게 붙잡고 난린데 민석이는 아무래도 이혼할 것 같아. 남편의 말처럼 현재 이런 상황 중에 있고요. 전 그 뒤로 동서의 연락도 어머니의 연락도 받지 않고 편히 잘 살고 있어요. 다시는 동서 같은 인간군상 마주치질 않길 바라며 인생 진짜 더러운 경험했다 생각하고 살고 있답니다. 저의 이런 분풀이를 함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들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